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부의 주제는 환율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6년 환율이 지금 1,44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환율은 계속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바로 국가별 GDP 순위인데요. 대한민국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13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GDP는 세계 13위이고 국가 GDP가 13위고 수출액 기준, 제조업 수출액 기준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다음에 5대 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국제 결제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계 20위까지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아마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 35위에서 한 40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육성했지만 원화를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별 GDP 점유율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GDP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미국 주식을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주식 투자금의 90%는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60대 1.5이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외환 보유액은요. 제가 매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부가 1월 달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4,300억 달러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외환 보유고 국가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시면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중국이 3조 달러, 일본이 1.3조 달러, 대만은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현재 9위입니다. 4,300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025년 12월 기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GDP의 23%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홍콩이 전부 다 100%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만도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GDP의 77%나 외환 보유고를 비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1997년도 한국이 파산했을 때 대만은 끄떡이 없었다. 이와 같이 환율의 가장 주요한 방파제가 외환 보유고이고 두 번째가 통화 스와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1방어막인 외환 보유고가 취약하고 제2방어막인 통화 스와프 미국과 일본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취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적정 외환 보유고에 대한 이론인데 이것은 이미 20년 전에 국제결제은행이 2004년도에 대한민국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9,200억 달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IMF가 신제한한 거 한번 보시면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IMF의 기준을 따라서 외환 보유고를 비축했던 아르헨티나는 현재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결론은 IMF가 권고했던 외환 보유고보다 더 많이 비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IMF가 권고했던 그거 정도만 비축했더니 국가가 파산한 겁니다. IMF가 권고한 그 방법을 보면 유동외채 30%, 주식자금 15% 이런 겁니다. 우리가 BIS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외환 보유는 9,200억 달러인데 현재 4,3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권유한 것보다 절반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구하는 공식은 3개월 경상지급액입니다. 대한민국이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하는 금액을 우리가 경상지급액이라고 부르고 유동외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 채권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것, 중기 채권은 1년에서 5년 안에 만기가 오는 것, 장기 채권은 5년 이상의 채권을 장기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나 장기 채권은 만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채권의 2배를 우리는 유동외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현재 단기 채권 금액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유동외채가 3천억 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3개월 경상지급액은 대한민국이 매달 석유를 사올 때 결제되는 금액이 한 500억 달러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1,500억 달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유동외채를 더해서 우리가 4,500억 달러가 기도티의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이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것보다 외환보유고가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 구성 한번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중에 36%는 미국의 정부채권, 23%는 미국의 정부기관채, 미국의 회사채, 현금은 지금 4%밖에 없습니다. 한 18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협상을 할 때 200억 달러씩 매년 10년간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2천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또 마스가 조선업 분야에 또 1,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됩니다. 결론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R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R 자산입니다. 우리 경영학이나 통계학에서는 결정계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84% 확률로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원뜻인데 그 설명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냥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의 환율은 1,6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우리 학자들이 가장 예측하고 있는 환율의 인상치는 1,55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환율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환보유고와 통화스와프, 세 번째는 바로 국가부채율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율 2026년도에 52%입니다. 그러니까 52%는 안심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은 다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 부채를 다 포함하게 되면 한국의 국가부채율 현재 130%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113% 국가부채율을 가지고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비를 줄이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제결제에서 원화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통화스와프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제발 600억 달러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원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한국이 제조업은 아주 강한 나라지만 금융이 약한 나라입니다.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금융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금융을 육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미국의 1등 주식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의 1등 주식이고 지금 2등 주식이 구글로 올라왔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최근에 역전을 했습니다. 구글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가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고 구글이라는 회사는 바로 알파벳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60대 1.6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 투자금의 90%는 미국 주식, 내 투자금의 10%는 한국 주식을 하고 종목은 딱 하나다. 미국은 엔비디아고 한국은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1조 자산가가 된 투자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 월급의 25%를 월급날 25일이죠. 우리가 보통 월급 받으면 무조건 시가총액 1등만 하는 겁니다. 그분은 1970년대부터 주식을 투자해서 단순하고 큰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5년 전 5만 원 할 때부터 사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시가총액 1등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2017년도 기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2017년, 18년도부터 시가총액 1등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애플이었다가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5조 달러, 그 밑에 보시면 알파벳 A와 C라고 있죠. 이게 구글입니다. 알파벳 A와 C가 아마 이번 연도 몇 달 안에 이제 역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에 투자된 종목을 다 알파벳으로 바꿀 겁니다. 알파벳 A가 지주회사이고 알파벳 C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쿠팡이 한국에는 사업하는 회사고 쿠팡 INC가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파벳 A를 사면 된다. 그러니까 알파벳 A와 C를 더하면 지금 현재 한 3조 5천억 달러, 4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애플을 이제 거의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1등인데 역전을 하게 되면 다시 투자금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800조입니다. 불과 이거 제가 PPT 만들 때보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100조 올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9대1로 분산 투자해야 되겠고 미국 주식을 꼭 사야만 환율 상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투자금의 한 10%는 금을 사도 좋습니다. 지금 금은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는 84%, 금은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금은 실물이 나은지 ETF가 나은지 궁금해요.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실물을 샀더라고요. 종로에 가면 부가세를 주지 않고 실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돈에 82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한 돈이 한 95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종로에 가서 직접 사게 되면 부가세를 물지 않고 직접 내가 실물을 살 수 있다. 10돈이라고 하면 이제 한 장입니다. 손가락 이 정도 크기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자기가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실물을 샀다. 그래서 뭐 ETF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 ETF를 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실물을 사게 되면 부가세를 이제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저도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동네 금은방에 가는 것보다 종로 3가 가서 사면 부가세도 면제받고 10% 정도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일부에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거 여쭤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네. 미국 주식과 금이다 이렇게 보죠. 혹시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내 월급 받는 날 무조건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현재 엔비디아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애플을 샀는데 2025년 6월 달부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원칙은 1조 자산가가 된 투자법 같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절대 2등을 사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 하이닉스가 한 500조로 2등입니다. 원칙은 무조건 1등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조 자산가가 된 그 투자법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기사가 있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볼거리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바로 엔비디아고 한국의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작년에 60개의 기업이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보면 1등 주식을 사지 않고 뭐 급등하는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급등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테슬라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다고 그래요. 테슬라도 저도 사봤지만 급등 400달러 갔다가 100달러도 되고 75% 내리더라고요. 다시 또 500달러 가까이 왔죠. 급등 급락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테슬라 같은 종목이 어렵습니다.
테슬라의 스페이스X가 2026년도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7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원칙은 시가총액 1등이 아닙니다. 현재는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하고 저는 알파벳 A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등이 된다면 다시 또 바꿀 겁니다. 그래서 뭐 제 말을 이제 뭐 믿으라는 얘기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 무조건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 한국은 삼성전자고 1등 종목이 바뀌면 투자금을 전액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이어서 2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2부의 주제는 정책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많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요약 이래 한번 보고 계신 게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에 대한 요소인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한 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728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보다 한 8%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아까 이제 국가 재정 우려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 투자는 미국의 국채와 채권을 사는 방법이고 직접 투자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채나 채권을 사는 간접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1,000조 정도 수출하고요. 한 900조 정도 수입합니다. 100조 정도가 이제 무역 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고 금값은 76%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한 40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외환위기 가능성 30%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현재 우리 IMF는 국가부채가 60%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부채율은 순수한 국채는 52%지만 제가 중간에 써놨죠.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이미 130%라는 겁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리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미 130%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왜 30%라고 써놨는가 하면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두 번째는 한미와 한일 통화 수화가 없습니다. 미국 해주지 않았고 일본과는 지금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환보 유고가 부족하다. 이런 요소가 가장 큰 위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에 경고했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국가 부채율이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국채는 52%지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실제로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13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재정을 확대할 만큼 여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인상률은 2%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1%입니다. 2025년도. 그러면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예산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2%에다가 그다음에 물가 인상률 2%, 경제 성장률 1%를 더하면 3%입니다. 그러니까 3% 정도의 국가 예산을 증가했다면 저는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8%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국가 예산이 크게 증가됐다는 거고 이제
국회와 민주당에서 이제 국가 예산 증가를 8% 했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 재정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보시면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들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도 좋고 제가 강의에서 만났던 어떤 분은 회사 돈을 가지고 개별 주식, 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S&P 지수를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ETF라고 부르죠. S&P 주가 지수를 사는 건데요. 미국의 주가 지수는 평균 수익률이 매년 한 30% 정도 됩니다. 나스닥은 30%, S&P 지수는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3% 이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30%만 받아도 대단한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주가 지수에 투자해라. 법인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손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개별 종목은 하지 않고 이런 ETF 주가 지수를 산다. 그래서 S&P 주가 지수 또는 나스닥 주가 지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게 이제 워렌 버핏은 S&P 지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절반은 애플이고요. 나머지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뭐 구글, 최근에 작년에 구글도 많이 샀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주가 지수 사지 않지만 본인은 그러니까 애플이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미국의 우량한 종목, 지금 현재 엔비디아 1등, 구글, 알파벳이 2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입니다. 이 5개의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뭐 저는 항상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 뭐 구글 이런 건데 한국은 무조건 삼성전자죠. 저는 하이닉스가 다시 1등이 된다면 다시 또 삼성전자를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는 800조, 한 550조 정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1등이고 1등 종목이 왜 좋은가 하면요. 삼성전자는 현금이 10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현금이 많기 때문에 가장 우량한 가장 좋은 사람들을 뽑고 또 가장 우량한 기업들 M&A를 하는 겁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만드는 기업입니다. 바로 본인들이 막대한 현금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인수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삼성전자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을 M&A를 해서 사들이고 가장 우수한 이자를 뽑을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가총액 1등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진 질문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 코스피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이 적정 상태인지 버블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게 우리나라 이제 소합 분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강점, 대한민국의 약점, 대한민국의 기회와 위험 요소를 한 건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강점은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대국입니다. GDP는 세계 12, 그러나 금융은 세계 40입니다. 약점을 한번 보시면 환율이 저는 아마 1,500원, 1,600원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보고 있고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거기에다가 노란봉투법 이제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노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란봉투법도 시행되는 데다가 또 강력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시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우리나라에 투자 들어온 것보다 한국 기업이 빠져나가는 걸 유출이라고 부르는데요. 2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취업률 45%입니다. 우리 자녀가 취업을 못하는 게 개인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를 공장을 지었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60조를 투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3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인세를 최근에 1% 올렸죠. 2026년도부터는 법인세를 1%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올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21%입니다. 싱가포르는 17%고 아일랜드는 12%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21%인 법인세를 15%까지 낮춰서 전 세계 제조업 1위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른쪽에 기회도 있다. 우리가 시가총액 비중은 60대 1.5고 또 위험 요소는 바로 한미나 한일 통화 사업, 또 인구의 감소 이런 게 복합되어 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진 질문으로 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의 실제 경기 침체를 부양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장기 전망한 겁니다. IMF가 전망한 건데요. 2026년도에 2%, 앞으로 2%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라고 하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 이제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5% 이상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전 세계가 한 2.7%, 선진국은 현재 1.8%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발된 도로라든지 건설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높은지를 보여주는데 1위가 인도입니다. 2위가 바로 인도네시아, 중국이 3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 정도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후진국일수록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일수록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유치산업보호론 이런 말을 씁니다. 따라잡기 효과 이런 말을 씁니다.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가 이제 어린아이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수입을 막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대만이 전쟁 이후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자동차나 미국 자동차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커진 거죠. 경쟁이 확보되면 이제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치산업 보호론이고 따라잡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보시면 6%씩 성장합니다. 어려운 나라일수록 따라잡기가 좋다는 거죠. 개발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건설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후진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다. 그것을 이걸 따라잡기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2%인 경제 성장률을 빨리 올려야 되고 저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게 있습니다. 한국은 우버가 금지되어 있어요. 타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산업만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되어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정부가 국회가 택시 기사들이 우버를 금지한다고 해서 금지시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는 기존의 택시에다가 우버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겁니다. 외국인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게 바로 우버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우버만 허용해도 한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부 끝 질문으로 상속세 그리고 조세 문제 등으로 외국으로 가는 이민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도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입니다. 한번 보시면 정부가 법인세도 올렸고요. 25%. 이제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26%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양도세, 정권거래세 다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세금을 낮춰주는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아일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제일 낮은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전체 근로자 20%가 다국적 기업에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세금이 50%인 것을 12%까지 낮춰서 많은 기업,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토는 대한민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이렇게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춰가지고 다국적 기업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번 보시면 아일랜드고요. 이게 아일랜드가 50에서 12%까지 낮췄습니다. 세금을 낮추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가 되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고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율 현재 60%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율을 60% 내는 것보다는 해외 반출세라고 해서 한 27% 냅니다. 27% 내고 해외에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현재 20개 나라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대표적입니다. 많은 한국의 부자들이 1년에 한 1,000명씩 빠져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천억 부자들은 상속세를 60% 안 내고 해외 반출세를 내고 나가서 상속세가 없는 이런 싱가포르나 캐나다에서 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영속적으로 이어주고 대를 이어서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상속세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라든지 캐나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목표입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영속적으로 이어가라. 우리나라는 반대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나라처럼 세금을 좀 낮추고 다국적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리다매입니다. 지금 당장은 법인세가 좀 손해를 보지만 더 많은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도 세금을 거두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꼴레 예산이 728조인데요. 주식으로 해서 받는 정권 거래세 한 1% 정도 됩니다. 한 7조 정도. 그러니까 캐나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정권 거래세를 제외하고 배당세도 없고요.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상속세와 세금을 낮추어서 그 경제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캐나다는 전체 기업의 35%가 해외 기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6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났고 해외 기업은 한 3-4개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전 세계의 우량한 기업을 불러와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토스하고 야놀자가 미국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시가총액의 10배 정도 더 인정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창업자에 대한 의결권을 10배 정도 더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창업자에 대한 의결권이 똑같습니다. 한 주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한 주와 창업자에 대한 의결권 한 주이기 때문에 적대적 M&A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어렵다. 미국은 창업자는 10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우대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주식과 관련된 세금, 한국은 정권거래세, 배당세, 양도세 다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권거래세만 받고 있고 미국은 정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만 받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두 개 다 받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싱가포르 모델 같이 정권거래세만 받든지 어떤 세금을 좀 줄여줘서 주식시장을 좀 더 부활시키고 한국 경제를 더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투자 이슈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 투자 비중 늘리는 건 어떤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줄일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항상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1.6%입니다. 결론은 주식에 대한 투자의 비율이 가장 좋은 비율은 95%대 5%입니다. 내 투자금의 95%는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5%는 한국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비율이다.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10%는 한국에 투자하고 90%는 미국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중국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5%, 중국은 4%, 영국은 3%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60%나 차지하느냐? 국가 GDP는 25%밖에 안 되는데 주식시장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달러의 힘이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제 무역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 한 70% 정도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은 국제 결제의 기준이고 국제 무역에서 결제되는 IMF 기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선 달러가 한 70%, 유로화가 20%, 그 다음에 파운드,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이 5개 나라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90%는 미국 주식, 10%는 한국 주식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1,3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500조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300조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반대입니다. 캐나다 연금은 전체 연금의 85%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15%만 캐나다 국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캐나다 연금은 11%고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금의 수익률이 한국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내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25년도에 국내 주식이 많이 상장을 해서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글로벌 주식 비중에 본다면 따라해야 된다. 우리가 90%는 미국이 하는 것이 맞고 바로 10% 정도만 한국이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현재 분기당 20조씩 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 곱하기 4 하면 80조가 되는 겁니다. 원래 100조 정도 순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년 전에 생각한다 그러면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 주가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주가의 정의는 뭔가 하면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6개월 뒤에 실적이 또 안 좋아진다 이러면 또 주가는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한 주식은 기업이 다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10만 원 하다가 5만 원 됐죠. 4만 7천 원까지 폭락을 했지만 결론은 이렇게 수년 걸렸지만 갑자기 1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주나 우량한 주식은 몇 년 참고 꾹 참고 있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1등 주식과 한국의 1등 주식 그 비중은 60대 1.5이기 때문에 90%는 미국 주식, 그 다음에 10%는 한국 주식이다. 종목은 1등 종목이고 내가 분산 투자하고 싶다면 시가총액 순위대로 하면 됩니다. 엔비디아 1등, 구글 2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6위가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진 질문으로 최근 그 비트코인 등 작년에 다양한 자산군이 이슈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자산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내 투자금이 한 10% 정도에 하고 싶다 그러면 금이나 비트코인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미국에 상장되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1등 종목이지만
또 이렇게 학자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또 이런 모험이나 투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금도 마찬가지인데 결혼 반지나 가지고 있지 금을 따로 사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항상 1등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조금 가지고 있고 미국의 1등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있고 저는 엔비디아가 이제 구글로 1등이 바뀌면 또 다 바꿀 겁니다. 이와 같이 1등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더라. 저는 이제 이런 회사 법인 자금이라든지 절대 손해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10년 평균 매년 한 20%에서 30%씩 매년 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 저는 법인 자금이라든지 절대 잃어서는 손해 봐서는 안 되는 돈은 S&P 지수 사라. 그죠? 우리가 미국 주식에 들어가서 S&P 지수나 ETF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우리가 국민연금의 적금이 3%입니다. 그래서 3%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사서 막 2배, 3배를 벌어야 된다.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한 몇 달 만에 2~3배씩 올랐습니다. 5만 원 하다가 갑자기 이제 14만 원까지 올라왔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주식은 급등하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항상 1등 종목이 좋다. 그렇지만 회사 자금이라든지 절대 손해봐서는 안 되는 종목은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하지 않은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제가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한 3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부채율이 높다는 이유, 외환보유고가 낮다는 이유, 통화 스와프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55%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내가 뭐 전세를 살던 자기 집을 가졌던 수도권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55%밖에 안 됩니다. 자기 집이 없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우리나라 어차피 재대주의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보증금은 다 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방송을 보면 이번 달부터는 월급 받으면 월급의 4분의 1은 꼭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9대1로 사는 것이 좋다. 저는 엔비디아나 뭐 구글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드리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행 이자와 이런 부동산의 관계입니다.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요겁니다. 지금 정부가 미국은 은행 이자를 앞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과 주가는 반대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은 은행 이자와 마이너스 0.82, 주가는 마이너스 0.77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반대로 주가와 부동산은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의 추세입니다. 여기에 결정계선 9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KB 부동산의 그래프도 똑같은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벨리 아파트가 지금 7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분양가가 20억입니다. 20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지금 50억 차익이 나는 겁니다. 같이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정부가 대출을 억제해서 이런 강남 아파트 2억밖에 대출 안 해줍니다. 자기 현금이 20억이 있는 사람이 없죠. 20억이 있어야만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항상 가장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청약통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약통장은 우리가 15년 이상 넣어야지 만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인정은 15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1살이다. 청약통장 한번 만들어주세요.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15세부터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1살이라도 만들어줘도 좋다.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입니다.
우리 부모가 부자가 되고 자녀를 부자로 만들려면 이 청약 통장에 대한 제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꼭 만들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역대 정부의 아파트값 등락률인데요.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한다, 뭐 대출을 억제한다 했습니다. 대출을 억제한다는 것이 지금 2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2억만 해줍니다. 현금을 20억 이상 가진 사람만 아파트를 분양받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대출 억제 정책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 집이 100% 올랐습니다. 저는 주택을 공급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저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2026년하고 2027년, 2028년 우리가 보통 5만 세대까지 입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2,000세대, 그 다음에 2027년, 2028년 8,000세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집을 입주할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앞으로 한 10년은 저는 집은 더 오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역별 자가 보유율입니다. 수도권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5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안 태어나는데 왜 집값이 오르느냐 사람들이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사는 사람이 현재 42%입니다.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가 전체 가구의 42%, 저는 앞으로 50%까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평균 연령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90세인데 혼자 사십니다. 우리 옆방의 교수님은 어머니가 98세인데 혼자 살아요. 98세가 돼도 혼자 사는 추세고,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철학가 교수님 105세인데 혼자 삽니다. 100세가 넘어도 혼자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매년 외국인들이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은 275만 명인데요. 대구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한국의 적정한 외국인 비율을 750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는 돼야지 한국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는 거죠. 3세대.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10년에서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3세대가 지나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1,000만 명이라도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죠.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한 700만 명까지 저는 유입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독일이 전체 인구의 20%, 한국은 5%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인구 유지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집이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서초구와 도봉구가 한 7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좋다. 서초동,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제가 살고 있는 5호선하고 3호선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 지금 지하철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 한강 이남이 유리하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지하철은 5년 뒤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저는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합니다. 한강 이북, 일산, 파주 쪽에는 북한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일산의 주엽동, 파주의 일산의 문촌마을 뭐 다 살아봤습니다. 근데 발전 가능성이 한강 이남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청약 통장을 꼭 활용하고, 뭐 300대 1이라서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절반은 추첨이고 절반은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300번 넣는다는 각오로 계속 넣어야 되고, 지금 원래 계속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3번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4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4번이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한국의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성장률 변화로 인해 부동산 부패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주택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정도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랐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서울과 수도권 그래프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KB 부동산 전망 그래프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97년도 IMF라든지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10%에서 20%까지 내린 적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랐습니다. 한국의 1% 부자가의 커트라인은 30억이고 평균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한국이 1% 부자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할 때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한국이 1% 부자가 되자. 이제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런 걸 보고 있고,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청약 통장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평균 연령 90세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단독 세대주가 42%가 넘었었고, 또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이 275만 명. 이런 네 가지 요소 때문에 부동산은 오른다. 거기에다가 아파트는 우리가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짓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15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이 15년, 평지 아파트 짓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주가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이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하려면 한 15년 뒤에나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엄마 아파트 한번 가봤어요. 가봤을 때가 한 20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 40억이 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40억을 넘었는데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모든 데 토지 허가제가 묶여 있죠. 입주를 해야만 집을 살 수가 있고 자기 집을 또 팔아야 됩니다. 그런 약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입주할 집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되겠다. 2026년, 27년, 28년 2028년도에는 입주할 물량이 8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보통 5만 가구 입주하다가 한 20분의 1, 20%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8천 가구, 만 가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27, 28 계속 입주할 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집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5월 달까지 양도세 중과를 부과시키겠다. 지금 세주택은 80%까지 세금을 걷고 뭐 두주택도 뭐 60%까지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럼 집을 더 안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대출을 안 해주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고, 저는 주택을 공급을 확대해라. 그래야지 집값이 잡힙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아파트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건설업자에게 집을 많이 공급시키면 됩니다. 미국이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미국의 연방정부가 우리는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건설업자들에게 맡기겠다.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연방정부가 딱 손을 뗐습니다. 집값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고 시장 경제에 맡겨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긴다면 더 많은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거라는 겁니다. 서울에 지금 재건축 후보가 한 400개가 넘습니다.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진 질문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과 1월에 나올 토어제 관련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KB 부동산 TV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26년도에는 한 12,000세대, 27년도에 10,000세대, 2028년은 좀 8,000세대 정도 공급합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내가 10년에서 15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5년 뒤에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아파트는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짓는데 많이 걸린다. 이것을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자동차, 카메라, 노트북 공장에서 밤새워 만들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굽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빵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1층을 하고 2층을 올리기 전에 시멘트가 굳어지는 양생이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굳어져야 하면 그 다음에 올려야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빨리 지으려고 양생이라고 해서 시멘트가 굳지 않은데 올려버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파트 짓는 데 가면 막 불을 피워놓고 엄청나게 막 빨리 굳어지기를 막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평지에 짓는데 5년이고 재건축은 평균 15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부가 빨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해도 5년 뒤에 착공을 하는 이런 이유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한 10년간은 계속 상승 추세고 내가 집이 있다 그러면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없다 그러면 빨리 청약이라든지 또 한강 이남의 종점 지역을 한번 눈여겨봐라.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진 질문으로 최근 정부가 토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을 잠재웠다는 분석을 스스로 내놓고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폭 계속 오르고 있다. 0.5% 올랐다 이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와 같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전체 자산의 한 7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부자 1%가 55억이 평균 자산인데요. 그들의 재산의 75%는 다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속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상업용 부동산은 어렵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전세입자와 세입자를 빈집을 두지 않습니다. 날짜를 맞춰가지고라도 다 공간을 비워두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토지 허가제라든지 서울과 수도권 다 묶어놨습니다. 실제로 입주를 해야만 집을 매매하고 거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고 정부가 미국처럼 시장 경제에 맡겨라.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차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더 많은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겁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고요.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아파트의 50%를 임대 아파트로 줘야 됩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재개발은 15%. 재개발은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전체 재개발하는 게 100가구의 15%를 1000가구라 그러면 150가구를 임대 아파트로 줘야 되는 거고 재건축은 늘어나는 용적률 50%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 저는 이것도 다 규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규제를 완화해라. 너무 이제 임대 아파트라든지 그건 정부가 공공의 역할에서 해야 되는 건데 민간 아파트에까지 이렇게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진 질문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수요 억제 정책을 해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역대 정부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도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본인이 현대건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70%가 국토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의 전체 면적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15%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그린벨트가 이제 녹지를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또한 용적률을 올리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높이 지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일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천안에 한번 내려가 봤더니 70층까지 아파트 짓더라고요. 천안까지도. 그래서 저는 70층, 80층 좀 층고가 높아지더라도 일단 잠잘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좀 해라. 그죠? 이렇게 해야만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시장에 집을 살려는 놓은 사람들은 많은데 대출을 억제해. 지금 25억 이상은 2억입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6억까지만 대출해 줍니다. 15억 이하도. 그러면 현금을 누가 10억을 가지고 있나요? 그죠? 제가 2023년도에 둔촌주공 5천 세대의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18평은 6억에 분양을 했었고 30평은 13억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2배 정도 다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금 20%만 내면 중도금, 잔금을 다 대출해 줬거든요. 저는 이와 같이 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집담보대출 비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집값에 반는 정도는 대출해 주지만 급락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기업을 상대로 했던 은행은 다 망했습니다. 장기신용은행 같은. 근데 우리 국민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했던 은행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시장 경제에 맡기고 좀 기업들이 스스로 좀 알아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늘어나는 용적률 절반을 임대 아파트로 한다든지 또 재개발한 15%를 임대 아파트로 한다든지 임대 아파트 공급은 LH공사나 SH공사나 좀 공기업에서 좀 해주고 민간 기업은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가로 나올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었어요. 네, 이거 좀 앞번에 말씀 주시는 분이랑 겹친 게 좀 있죠. 경제 정책 모두. 네. 혹시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경제학자, 저는 이제 경제학자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 경제에 맡겨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사채업자들이 법정 최고이자가 30%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채업자들이 너무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법정 최고이자를 지금 현재 20%로까지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계 사나머니 무슨 러시안 캐시 이런 것들 다 떠나버렸어요. 본인들은 20%까지 낮추게 되면 못 받는 돈이 한 5%가 넘거든요. 그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법정 최고이자를 낮췄더니 서민들이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채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사채 시장은 연이자가 최하 100%에서 15,000%, 150배를 받습니다. 1년에. 이와 같이 모든 정책이 서민을 돕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최저임금을 17%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정말 좋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노인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제일 빨리 해고가 되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라든지 법정 최고이자율을 서민들을 돕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그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린다든지 법정 최고이자율을 시장 경제에 어긋나게 좀 많이 내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채업자로 가서 1000%가 넘습니다. 1000%는 1년에 1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50%씩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작용인 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시장 경제,
주택 공급업자와 수요자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모든 경제 정책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신사임당 독자분들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통장 가입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절대로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청약 통장 2만 원짜리 하나 가입해 주시고 본인부터 가입하고 자녀 또 부모님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월급 받으면 월급의 4분의 1은 무조건 미국의 1등 주식과 한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우리 직장 다니면서 한 30년을 투자하면 1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젊은 20대, 30대는 앞으로 월급 받으면 무조건 미국의 1등 주식과 한국의 1등 주식을 사보십시오. 애플이라는 주식은 액면 분할을 한 주가 220주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30년을 투자하면 우리 직장인이 모을 수 있는 월급의 25%를 모으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3,000배 오르면 1조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월급 받으면 꼭 1등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세요. 매달. 그다음에 청약통에 2만 원짜리 가입하시고 꼭 실천을 해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부자 되는 법 이와 같이 청약통장, 그다음에 1등 주식 사기, 또 새로운 신산업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아이디어라든지 우리가 토스를 만든 사람은 서울대 치대를 나온 치과 의사가 만든 겁니다. 환전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만든 게 토스입니다. 내가 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것을 사업 아이디어로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또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모두 부자가 되기를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